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4장입니다. 금융자산 2. 금융자산 1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개념 알아보는 거였고, 금융자산 2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늘 나오는 금융자산, 단기손익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 교재 54쪽입니다. 금융자산 2. 이 부분에서는 최소 4문제에서 한 6문제까지 신났죠. 신난다. 다 풀어야 됩니다. 자, 금융자산 2가 40문제 중에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꾸준히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근데 앞에 부분은 우리 기초 사전지식, 즉 회계관리 1급 또는 전산세무 2급 정도 되는 분들은 뭐 다 알고 있는 거라 사실은 여기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잘 나오는 게 뭔지만 알면 돼요. 잘 나오는 게 이런 거구나. 제 경우에서는 이게 나오는구나.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금융자산 중에 유가증권, 즉 주식이나 채권. 근데 지금은 주식, 채권이라고 안 하고 지분증권, 그리고 채무증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가증권 중에 금융자산은 미래 현금 등을 받을 계약상 권리, 계약. 금융자산의 정의에 계약이 있었잖아요. 계약상 권리고,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은 뭐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로서 보통주나 우선주 같은 지분상품, 그리고 국공채나 회사채, 사채 같은 채무상품 등으로 분류된다. 이건 뭐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갑시다. 자, 근데 여기서도 다 배운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관리라든가 전산세무까지 안 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게 조금 있긴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일단 여기는 많이 본 걸 거예요. 자, 금융자산의 인식, 최초에 기록하는 거.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한다. 라고 문제 그대로 지문으로 뜹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험은 이론 문제, 계산 문제 비중이 비스무리하다. 거의 이론과 계산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쪽에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60, 70%가 계산 문제. 공무원 시험도 예전에는 거의 반반이다가 한 70%가 계산. 그리고 우리 시험 비슷한 수준이 뭐 주택관리사나 감정평가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산 문제가 60에서 70%까지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반반이에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계산이 적으니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론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이론 문제, 계산 문제 있으면 이론이 좀 쉽게 다가와요. 왜? 이론은 읽어보면서 찍을 수는 있는데 계산은 구조를 모르면 아예 손을 못 대. 그러니까 이론이 더 쉬워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계산 구조가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 계산 문제는 풀어갈 수 있어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론은 아리송하죠. 사지선다 중에 분명히 1, 2번은 답이 아닌데 3, 4번 중에 하나가 답인데 아리까리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이론이 이제 어느 정도 이론만 되면은 문제가 그냥 웬만한 거 그냥 풀려요. 어쨌든 장단점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다. 회독수 늘려라. 폭넓게 나온다. 갑니다. 다시 이게 그 지문으로 뜹니다. 또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은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한다. 뭐 이거 뭐 특별히 중요한 날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두세요. 진하게 써드린 건 지문에 많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 취득원가로 갑니다. 가로 2번 취득원가.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 쉽게 주식을 살 때 오늘 내가 돈 주고 살려면 오늘 시가대로 돈 내고 사야 되잖아요. 오늘 현재의 공정가치죠.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 그리고 엄밀하게 이제 정확한 계정 과목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FB PL인데 이제 우리가 평상 우리 재경 시험에서는 단기손익 금융자산 이렇게 그냥 중간 생략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인데 단기손익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당해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 대표적인 게 수수료죠. 주식 살려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결과적으로 단기손익 공정가치,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했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수료가 구입할 때는 원가의 산입이죠. 이때 원가가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잖아요.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의 가산입니다. 근데 단서가 있죠.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즉 FBPL,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 이거는 우리 전산회계, 전산세무 공부한 사람, 전산회계 2급만 해도 할 수 있는 내용,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처분할 때는 물론 이 내용은 아니지만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거였죠. 처분가액에서 차감. 이런 거 있었을 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게 정확한 명칭인데 재경시험에서는 좀 중간 생략해서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뭐 대충 보면은 다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맨 밑에 박스 처리해서 금융자산 취득원가는 최초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의 거래원가 포함이다 라고 써드린 거.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인 경우엔 단기비용 처리다. 꼭 기억하세요. 이건 항상 나옵니다. 거래원가를 원가에 산입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 항상 나옵니다. 원래는 원가에 산입, 취득원가에 포함.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일 때는 단기비용 처리 항상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교재 55쪽. 55쪽에 이거 나오죠? 55쪽. 계약상 현금 흐름 그리고 사업 모형에 따라 분류가 이렇게 달라진다. 당연히 외워야죠. 근데 사실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사전 지식이 여기까지는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도 이제 앞으로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재경만의 특징들이 이제 앞으로 뒤에서 나와요. 앞부분은 우리 기본적으로 했던 뭐 회계원리 했던 사람들 웬만한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채무증권일 때, 채무상품일 때 대표적인 게 사채죠. 우리 시험에 사채는 무조건 나옵니다. 사채는 매 시험 나옵니다. 근데 사채가 되어 있으면 사채 발행하는 논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거를 취득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증권 사채일 때 원리금, 원금과 이자, 원리금 지급하고 계약상 현금 흐름을 받을 목적. 즉 나는 끝까지 가면서 원리금 다 받을 거야. 그럴 때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AC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사채를 발행할 때 처음에 발행가액 계산하는 구조, 그리고 유효이자율법 상각에서 이자 수익과 원금에 가산하는 이런 거 알면은 상각후원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원리금 지급 동시에 계약상 현금 흐름 받는 거 동시에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매도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길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다시 말하면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그 공정가치 변동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죠. 길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약간 이제 중간 생략 비슷하게 해서 기타 포괄손익 안 써도 돼요.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비슷하죠. 눈치껏 딱 보면. 포인트는 이거니까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이렇게 이거나 뭐 같은 얘기입니다. 약자로는 잘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표시할 때 너무 길으니까 FB, 공정가치, OCI,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도저도 않을 때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것도 줄여서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타 포괄손익이냐 단기손익이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정확한 명칭을 쓸 때도 있지만 약간 중간 생략 비슷한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이 문제의 행식이랬죠. 그래서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표현 방식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지분증권, 주식일 때는 상대방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예전에는 이렇게 했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예전에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 주식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관계기업 투자입니다. 우리 시험은 항상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 시험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항상 나옵니다. 한두 개씩.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내용이 2개, 3개씩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골고루 폭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저 같은 사람, 저는
좋은 쪽으로 말하면 박학다식. 아는 건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 깊이는 하나도 없어. 뭐 그런 사람이 재경을 따기 쉬워요. 골고루. 깊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찍으면 돼요. 찍으면 돼요. 우리 시험은 2.5점씩 점수가 똑같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ERP라고 들어보셨죠? ERP도 가진 분이 있을 건데 ERP도 한 회계 1급 정도는 있어야 이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ERP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풀다 보면 이론하고 실무가 있는데 실무 중에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직접 찾아다니면서 답을 찾는. 그건 점수 비중이 높아. 4점짜리 있고 2점짜리 있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 봤자 자기 손해예요. 물론 꼭 자격취득이 아니라 실무에서 내가 이론적으로 좀 알고 싶다 이런 사람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약간 깊게 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기본서만 잘 보셔도 웬만큼 이게 원래는 혹시 중급회계책 보셨나요? 중급회계책은 상하권, 보통 2권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 빼고는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서만 딸딸딸 하시면 우리 시험 합격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기본적인 지식 쌓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시 관계기업투자.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그럼 지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다. 그럴 때 보통은 원칙, 단기손익. 보통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주식일 때는 대부분 단기손익이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난 단기손익이 아니라 나 단기매매 목적으로 아니다. 단기손익으로 안 하겠다. 나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단기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으로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 한 번 지정하면 취소할 수 없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자, 주식일 때는 일반적으로 단기손익 인식자산으로 처리하고 채무증권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상가공원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이 분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결론은 다시 정리하자면 주식일 때는 관계기업 투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채무증권일 때는 관계기업 투자가 나올 수가 없지요. 당연하지만 이건 주식일 때만 나옵니다. 상각호응가 측정 금융자산은 주식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식에서는 상각호응가가 있을 수 없어요. 상각호응가는 채권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기업 투자는 주식에만 해당되고 상각호응가는 채권에만 해당되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뭐 단기손익하고 기타 포괄손익은 양쪽에 다 있죠. 자, 어쨌든 그리고 바로 전에 했던 거래원가를 단기손익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원가에 가산할 거냐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1절 갑니다. 1절 단기손익 인식금융자산. 저 여기도 단기손익 인식이라고 했죠. 원래는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잖아요. FV 그리고 PL 금융자산 이렇게 됐었었죠. 자, 단기손익 금융자산. 자, 단기손익 금융자산이나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단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올 수 있고 어쨌든 여기는 무조건. 아까 평균적으로 금융자산 2, 이 파트에서 4개 이상이랬죠? 4개, 5개 이상입니다. 자, 갑니다. 단기손익, 교재 55쪽 1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줄여서 그냥 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이렇게 한다 했죠? 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취득원가. 이때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을 취득원가로 하고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단기비용이다. 별표 9억 9천만 개.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조 개만큼 중요해요. 외워두세요. 사실 이미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요 내용 있죠. 사실 이 내용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채무증권일 때는 채권일 때는요. 이자 지급일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 구입가격에는 직전 이자 지급일로부터 취득일까지의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과이자를 미수이자로 처리를 합니다. 얘는 원가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이 부분을 사실 우리는 안 했지요. 사실 잘 우리 시험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어쨌든 채권 구입가격에서 경과이자는 원가에 산입하면 안 됩니다. 경과이자를 뺍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고 뭐 6월 30일이라고 치고 12월 31일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1월 1일이지만 전년도에서 볼 때는 12월 31일이잖아요. 만약에 채권이에요.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받죠. 원금과 이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자를 매년 6월과 12월, 6월과 12월에 이자를 준다. 그럼 전년도 12월 31일에도 이자, 요때도 이자, 요때도 이자 받는 날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건 오늘이 근데 며칠이냐? 만약에 오늘이 4월 1일이에요. 오늘이 4월 1일인데 채권을 구입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년도 12월에 이자를 누가 받아 가졌겠죠.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받아 가졌겠죠. 그리고 오늘 내가 샀으면 1, 2, 3, 중간 이상하네. 4월 1일, 1, 2, 3월까지 3개월이 지나갔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4, 5, 6, 3개월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가 6개월치가 나옵니다. 나한테. 다시 4월 달에 사서 6월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내가. 자, 그런 3개월만 가지고 있는데 6개월치 받아요.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기 10월 1일이다. 10월 1일이다. 만약에 팔았어요. 그럼 이자 이때는 받아 가졌죠? 6월에 받아 가졌어. 잊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이자는 12월 말에 받아요. 자, 근데 다시 10월 1일 날 팔았어요. 팔았으면 그만 써봐. 4개월 지났죠. 7, 8, 9, 10. 아닌가? 7, 8, 9네? 왜? 11월. 7, 8, 9, 10. 4개월 지났어요. 근데 나는 이자 오늘 못 받아요. 이자는 이때 나오잖아요. 이자는 12월이 돼야 나와. 오늘 안 나와요. 그럼 나는 4달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자 못 받아. 그리고 상대방이 2달 동안 가지고 6개월치 이자 받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가만 있어봐. 아까 내가 살 때는 뭐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샀어. 고민이 없어. 근데 팔을 때는 4달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자 하나도 못 받고 누구는 2달만 갖고 6달치 받으면 6개월치 받으면 누군가 유리하고 누군가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상관행상 채권일 때는 채권을 사는 사람이 오늘까지 지나간 기간 있잖아요. 요 지나간 기간에 대한 경과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 내고 삽니다. 내고 사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FB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었다면 금융자산이죠. 이거 샀다면 현금 만약에 105만 원 주고 샀는데 100만 원이 원가고 5만 원은 이 경과이자다. 그럼 경과이자를 미수이자 4만 원 합시다. 아닌데 3개월이었지? 계산하기 쉽게 3개월. 그럼 3만 원이 미수이자로 처리합니다. 미수이자.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이따 할 거지만 미리 할게요. 그럼 이게 4월 1일이었다고 치고 그럼 6월 30날 이자를 받아요.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치면 6만 원 받아요. 그럼 이때 미수이자 까요. 미수이자 까고 나머지가 이자 수익. 그럼 실제 자기가 보유한 기간은 4월부터 6월이잖아요. 실제 자기가 보유한 실현된 이자는 3만 원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보유한 기간 동안만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게 포인트고 잘 안 나와요. 참고만 하시고 만약에 11월 1일 날 팔았다면 단기순이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팔았다. 그럼 100만 원 사왔던 거 100만 원을 팔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6월은 받아 가졌으니까 이제 7, 8, 9, 10, 4개월 동안의 이자를 받아요. 이자를 받아요. 받고 삽니다. 그것까지 쳐서. 그러면 현금 받은 거하고 나머지 처분 이익 손실 나오는 건 뭐 그거 다 치고 중요한 건 이자를 받고 팝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사고 팔 때는 매매 당일까지 경과된 기간, 매매 당일까지 경과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내고 사는 거 알아두시면 더 좋은데 뭐 수업 목적상으로는 제껴도 됩니다. 어쨌든 그 얘기예요. 경과이자 얘기 나오면 원가에 산입하면 안 된다. 차갑니다. 그 다음 금융자산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른 가격으로 취득할 때는 그 원가를 개별법이나 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뭔 소리냐? 예를 들어 S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산 것도 있고 3만 원에 산 것도 있고 7만 원에 산 것도 있다. 그럼 장부에 적을 때는 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걸 일일이 따로따로 관리하기 곤란하니까 그럴 때는 평균법으로 그래 아까 제가 얼마 그랬죠? 5만 원, 3만 원, 7만 원이었나? 그거 더해가지고 평균 단가 얼마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요. 56페이지 맨 위에 유가증권 취득에서 그 단기 손익이식 금융자산하고 수수료 비용 따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수수료. 그 다음 큰 2번 보유에 따른 손익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금 수익, 배당 수익.
배당금 수익. 뭐 주식회사 잉여금 처분 배우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배당금 수익. 그리고 이자 받은 거. 좀 전에 했죠? 이자 수익. 단 경과이자 있으면 경과이자 까고 미수이자 까고 나머지 자기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이자다. 그리고 57페이지 평가와 처분. 평가. 자, 여기는 뭐 계속 중요한 거죠. 평가와 처분. 이건 했죠. 배당금 수익. 그리고 이자 수익 다 했어요. 그 다음 평가와 처분. 자, 중요한 거.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손익을 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즉 수익과 비용, 평가이익은 수익, 평가손실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정가치로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거죠. 공정가치로 장부가액을 새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단기에 취득했으면 취득원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적으니까. 그런데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면, 즉 전기 이전에 취득했으면 전년도 말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다. 이거 별표 9천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놔야죠. 이게 중요한 거죠.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으면 결국은 기말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이 된다는 점. 만약에 전년도에 취득했던 거면 전년도 말에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돼 있을 것이다. 자,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자, 예를 들어서 취득원가가 10,000원이고 공정가치가 15,000원에 7,000원 됐다고 가정했을 때 원가법은 계속 원가로 적는 거. 그리고 공정가치법, 시가법은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올라갔으면 평가이익, 떨어졌으면 평가손실로 인식하는 공정가치법.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저가법,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은 거. 자, 원가보다 비쌀 때는 올라가는 때 평가이익 따지지 않죠. 그냥 원가로 냅둡니다. 근데 떨어졌을 때는 손실 인식하죠. 그게 저가법, 뭐 용어. 이것도 전산회계 2급 정도만 했어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거라 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참고 삼아 보시라고 한 거고요. 처분할 때는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액을 처분 이익이나 손실, 처분 손익으로 하여 당기 손익으로 한다는 얘기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때 여기서 말하는 장부 금액은 좀 전에 나왔죠. 단기 중에 취득했던 거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샀다가 5월 달에 팔았다. 그럼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은 그냥 취득 원가죠. 근데 만약에 3월 달에 샀다가 5월 달에 파는 게 아니라 전년도 10월 달에 사왔다가 이번 년도 1월 달에 팔았다. 그럼 중간에 결산을 거쳤잖아요. 그럼 공정가치로 평가했겠죠. 그럼 전년도 말 공정가치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별표 9천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중요한 거죠. 그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57쪽 맨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쪽의 처분에도 역시 전년도 말 공정가액이라는 이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때 발생하는 처분 부대 비용은 처분가액에서 차감해라. 아까 제가 첫 번째 수수료 구입할 때는 원가에 산입, 처분할 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분할 때 채무증권 같은 경우에 이자 지급일 사이에 처분하면은 직전 거래일부터 처분일까지 경과이자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 아까 있었죠? 여기까지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설명은 됐어요. 그리고 그 예제가 59쪽에 나와 있는 예제. 아까 제가 뭐 4월 달에 샀다가 11월 달에 파는 걸로 가정한 거죠. 그게 이겁니다. 예제 4번이에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뭐 깊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일 땐 주식하고 다르게 채권일 때는 경과이자가 거래가 된다. 이런 정도. 그리고 2절. 자, 59페이지 2절 갑니다. 자, 앞에 있던 당기손익금융자산과 기타 포괄 금융자산. 요 두 개는 무조건 나온다. 매 시험 나온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른다고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채무상품 사채의 현금 흐름이 원금과 이자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리금 수취와 동시에 매도, 중과 상황에 따라서 매도할 수도 있다. 이런 사업 모형 하에서 채무증권을 보유할 때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 줄여서 보통 중간생략 했다고 생각하고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더 줄여서 말할 때는 기타 포괄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분류하고, 만약에 채무증권일 경우에는 원래는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대부분인데 특정 투자에 대해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나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하겠다
라고 선택, 지정한 거,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지정하면 취소할 수 없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한번 지정하면 취소할 수 없다인데 취소할 수 있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겁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자, 결론은 채무증권은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뭐 특별히 제한은 없어요. 근데 주식일 때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항상 수시로 사고 파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단기순위. 근데 기타 포괄순위, 나는 단기 투자 생각 없어. 나는 장기로 갈 거야. 그럴 때는 기타 포괄순위로 할 수도 있다. 다만 한 번 지정하면 변경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요. 취소할 수 없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교재 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0페이지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최초 인식. 자, 최초 인식할 때 또는 결산 때 후속 측정할 때 모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취득 관련된 거래원가, 수수료 같은 거래원가는 원가의 산입, 공정가치의 산입, 원가의 산입입니다. 했죠? 단기순이익인식 금융자산일 경우는 단기비용. 여러 번 했습니다. 후속 측정 평가, 결산 때 평가는 채무증권은 유효이자율법 적용해서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먼저 적고 나서 그리고 공정가치로 재측정, 평가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채무증권일 때는 상각 후 원가, 즉 사채를 생각해 보면 사채 결산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에서 이자 비용 가산하잖아요. 투자자는 이자 수익에 가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먼저 인식합니다.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게 먼저고 그 이후에 공정가치와 비교해서 평가손익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때 평가손익은 자본으로 기타 포괄손익, 자본. 지금 제목이 기타 포괄손익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타 포괄손익을 하고 있으니까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금융자산을 제거, 처분할 때 자본으로 인식한 기타 포괄손익을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당기손익으로 바꿔줍니다. 즉 채무증권일 때는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평가이익이나 손실을 자본으로 적어 놓는데 그 자본으로 계상했던 평가손익을 처분할 때 없애주고 당기손익으로 바꿔줍니다. 바꿔 말하면 처분손익에 반영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60페이지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빨간색이 많죠. 100번만 읽으세요. 100번만. 또 그렇다고 진짜 한 번에 100번 막 읽지 말고 한 번 읽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또 읽고 100번까지 읽을 시간이 없나? 아니 그렇게 왔다 갔다 3번, 4번, 5번만 해도 외우고도 남아요. 어쨌든 건 문장 그대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계산 문제를 풀고 싶어도 이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분류를 한다는 거죠. 채무증권일 때는 기타 포괄손익에 인식했던 평가손익을 처분할 때 제거해주고 당기손익에 반영해줍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지분증권 주식일 때는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변동액은 자본으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주의할 점. 금융자산을 제거, 즉 처분할 때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은 어차피 기타 포괄손익은 당기손익하고 상관없었잖아요.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이었죠. 따라서 처분할 때도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을 하지 않아요. 재분류 조정을 하지 않고 즉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이익여금으로 바로 대체합니다. 원래 자본이었으니까 자본으로 가요. 채무증권일 때는 채무증권은 매년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해서 당기손익에 반영을 했죠. 그럼 평가손익이 없어질 때도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그런데 주식일 때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건 계속 자본이었죠. 당기손익이 없었잖아요.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 안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또 정리해드렸죠. 61쪽 상단 예제 위에 보면 거기에다가 채무증권일 때와 지분증권일 때 두 가지 비교해드렸고 재분류 조정을 하냐 하지 않느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기도 100번만 읽으세요. 100번 읽으면 아마 책 써도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다. 반드시 숙지하시라. 자, 60페이지 중간까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 분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평가손익을 따지는 거. 평가손익이 얼마냐 계산하는 거. 그리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할지 기타 포괄손익 처리할지 그것이 거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문제가 어렵다면 마지막에 했던 재분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재분류해서 당기손익에 반영하냐 안 하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통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할 거냐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할 거냐. 가만히 보시면 제목 당기손익 금융자산 기타 포괄 금융자산이잖아요. 제목만 딱 봐도 웬만하면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거의 매 시험 출제가 됩니다. 반복돼서 다시 나와요. 처분할 때 괄호 3번 큰 3번 이거죠.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채무증권 채권을 처분할 때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만약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거면은 처분일의 삼각호원가로 측정을 하고, 처분일의 삼각호원가와 처분금액을 다른 말로 하면 처분 시점의 공정가치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 때는 그 사고 파는 당일의 공정가치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일의 공정가치가 처분금액이에요. 처분금액과의 차액을 처분손익,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자, 결론은 삼각호원가를 먼저 구해요. 삼각호원가를 구하고 처분금액과 비교해서 처분손익을 구합니다. 이때 자본으로 처리되어 있는 기타 포괄손익을 재분류,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재분류를 해서 당기손익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바꾸어줘라. 그게 밑에 이거 주식이구나. 예제는 주식이네요. 이건 채권이고, 어쨌든 채권은 삼각호원가로 측정한 자체로 당기손익이 반영되죠. 삼각호원가로 측정할 때 이자 수익으로 해서 당기손익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도 처분하게 되면 당기손익으로 바꿔줘라. 꼭 기억하시고. 자, 주식일 때, 이번에는 주식인데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처분 시 장부금액은 처분일의 공정가치, 처분하는 날의 공정가치로 처분하는 거잖아요. 평가를 먼저 합니다. 평가를 먼저 하고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금액과 처분 금액에 재측정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가 당기손익인데, 문제는 처분 당시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처분 금액과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여기 장부금액이 원래는 평가 당기손익이지만 일반적으로 처분일의 공정가치와 처분 금액이 일치합니다. 같은 거예요. 처분 당시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처분하는 거니까 같은 금액이에요. 따라서 처분 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처분 시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그 수수료만큼은 당기 손익으로 반영이 됩니다. 처분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주식일 때는 사실 우리 분계로 안 나와서 그래요. 결론은 주식을 처분할 때는 처분 손익이 안 나온다. 단 뭐가 없으면, 처분 부대비용, 거래원가가 없으면 손익은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제 5번 보실까요? 예제 5번 되게 중요한데 예제 5번 보세요. 예제 5번 보세요. 자, X1년 7월 달에 유가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B 주식을 2만 원에 취득하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했다. 7월 1일 X1년? X1년이죠? X1년 7월 달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했죠. 기타 포괄 금융자산, 줄여서 그냥 기타 포괄 금융자산이라고 합시다. 얼마 주고 샀다고요? 2만 원. 현금 2만 원. 뭐 답은 다 있어요, 밑에. 그리고 두 번째, X1년 말 공정가치가 18,000원 됐어요. X1년 말에 2만 원 주고 산 게 18,000원 됐습니다. 그럼 기타 포괄 금융자산 자산 감소. 기타 포괄 금융자산 자산 감소입니다. 2,000원 떨어졌죠? 그리고 평가 손실이죠. 평가 손실 2,000원. 중요한 건 평가 손실이 자본이죠. 그리고 X2년 말 공정가치가 23,000원으로 다시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자산 증가죠. 자산 증가. 그럼 차변에 기타 포괄 금융자산. 이거는 이제 안 쓰고도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5,000원 올랐죠. 이때 여기서 우리 전산회계 정도만 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있을 때 지금 평가 이익이 발생하면 상계시키는 거. 상계시키죠. 그래서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손실을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를 평가 이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하셨을 거예요.
요거 평가 손익을 상계 처리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해답 잘 보시고 상계 처리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X3년도에 전에 25,000원에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25,000원에 팔린 그 금액이 처분 당시에 공정가치잖아요. 공정가치로 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3,000원이었는데 25,000원이 됐으니까 2,000원 올랐죠. 그래서 기타 포괄 금융자산에다가 2,000원 올랐으니까 2,000원 가산해주고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는 자본으로 2,000원 인식합니다. 그럼 기타 포괄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은 25,000원이 되고 평가이익은 5,000원이 됩니다. 누적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현금 받고 팔아요. 이때 25,000원 받고 파는 거죠. 그리고 기타 포괄 금융자산이 자 2만 원 있다가 2,000원 떨어졌다가 5,000원 올라서 23,000원 다시 2,000원 올랐으니까 결국은 25,000원이에요. 25,000원. 그래서 손익이 없는 거죠. 처분 그 수수료가 있었으면 현금 받을 때 줄어드니까 손실이 발생합니다만 처분 부대 비용이 없으면 손익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자본에 있던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손실. 기타 포괄 금융자산에 평가 이익이 있었죠? 평가 이익을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익잉여금으로 단기 손익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해주는 이 회계 처리를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분계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타 포괄 금융자산 그중에 주식에 대해서는 재분류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 포괄 금융자산과 단기손익 금융자산은 시험에 항상 나온다. 그리고 취득, 평가, 처분 골고루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평가 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처분할 때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할지 안 할지 기타 포괄 금융자산의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이 구분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금융자산이 가장 매번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올 정도로 중요하고 그중에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은 매 시험 나올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걸 언급드렸으니까 이제 체크하셨겠죠? 여기까지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삼각호원가부터는 내용이 조금 또 달라지고 내용이 좀 어려워지네. 그래서 그거는 잘랐다 가야 되겠는데요. 뭐 시간도 됐으니까 잘 잘랐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